8장 마음은 4단계에 걸쳐 성장한다. 장 피아제. 자신만 제자리 걸음이라는 우울함. 우희는 아들 하나를 키우는 엄마다. 연애 중 아기가 생기는 바람에 결혼을 서둘렀고 6개월 후 출산이 임박해 10년 동안 보육교사로 일했던 어린이집을 그만두었다. 애인과는 이미 결혼 약속을 했던 터라 결혼과 출산의 후회는 없었고 오히려 10년 동안 쉬지 않고 다녔던 직장을 그만둘 수 있어서 좋았다. 또 남의 아이만 돌보다가 자신의 아이를 기를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하고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 실제로 아기를 낳은 후 첫 돌이 되기까지 잠도 부족하고 몸도 힘들었지만 그보다는 너무 작고 예쁜 아기 덕분에 충만한 행복감을 느꼈다. 친구들은 우희의 갑작스러운 결혼과 출산에 놀라면서도 진심으로 축하해줬고 우희에게 종종 연락을 하며 챙겨주었다. 친구들 중 우희를 제외하면 결혼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친구들은 우희가 소외감을 느끼고 우울해할까봐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정작 우희는 친구들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았다. 힘들지만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우울할 틈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육아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친구들로부터 오는 연락만 간신히 받을 수 있어 미안한 마음이 컸다. 1년 후 어느 정도 육아가 익숙해진 우희는 아기가 잠든 틈을 타서 친구들에게 연락하려고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먼저 친구들의 SNS를 살펴보았다. 프로필 사진을 비롯해 그동안 올라온 피드, 사진과 글을 하나씩 살펴봤다. 맛있는 음식 사진, 해맑게 웃고 즐기는 모습, 멋진 풍광을 배경으로 찍은 여행 사진, 멋진 옷을 입고 연예인 포즈로 찍은 사진 등 현재 우희 입장에서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내용이 가득했다.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짧게 훑어보고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씩 살펴보다 보니 시간이 훌쩍 갔다. 우희는 순간 리즈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고 그 시절 자유롭고 즐거웠던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백일몽도 잠시 아기의 울음소리와 함께 정신을 차렸다. 기저귀를 갈고 아기에게 젖병을 물렸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젖병을 물고 자신을 쳐다보면서 웃는 아기가 예쁘게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인식되기 시작했다. 아기가 걷기 시작하면서 온갖 물건을 만지고 어지르기 시작했던 때라 집안 꼴은 말이 아니었다. 싱크대에는 며칠 동안 미뤄둔 설거지거리가 가득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으로 다크서클이 길게 내려왔고 머리도 부스스했다. 결혼 전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패셔니스타로 불릴 만큼 꾸미기도 잘하고 자기 관리에도 철저했던 우희였지만 지금은 그저 누구도 봐주지 않는 아기 엄마일 뿐이었다. 여전히 자유롭게 살고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고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 이때 핸드폰 알람이 울렸다. 우희야, 잘 지내? 별일 없지? 아기 키우느라고 힘들지는 않고? 너 생각나서 연락해. 혹시 우울한 건 아니지? 걱정된다. 아기 잠들면 통화나 한번 하자. 전화 기다릴게. 우희는 깜짝 놀랐다. 친구가 자기 생각을 읽고 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그저 반가워서 답신을 했을 텐데 그럴 마음이 사라졌다. 물론 친구들이 자신을 비웃거나 싫어하고 이상하게 보지는 않겠지만 우희는 스스로에게 느끼기 시작한 초라함을 견딜 수가 없었다. 이날 후로 우희는 친구들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고 깊은 우울감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우희와 연락이 닿지 않은 친구들은 우희의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 심지어 집까지 찾아갔지만 그럴수록 우희는 더 혼자만의 세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시작된 우희의 우울증은 수년의 시간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아주 심각한 우울증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크는 아이의 변화 때문이었다.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던 아이가 시간이 지나 걷고 뛰는 등의 신체 변화도 놀라웠지만 마음의 변화가 놀라웠다. 우희는 우울한 탓에 아이의 교육에 신경 쓰지 못해 항상 미안했지만 아이는 또래와 비슷한 수준으로 읽고 쓰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지식을 넓혀가는 것처럼 보였다. 아이가 5세 때였다. 우희는 부엌에서 아이 간식을 만들고 있었고 아이는 소파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엄마, 곰은 왜 이렇게 행동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아이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엄마도 보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희는 아들, 엄마한테 보여주고 물어봐야지 라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 8세가 된 아이는 책을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엄마에게 달려와서 책을 보여주고 묻게 됐다. 자신이 보는 것과 엄마가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숨바꼭질도 비슷했다. 5세 때는 엄마에게 술래를 시켜놓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앉아 이불을 뒤집어 썼다. 이불을 뒤집어 쓴 아이는 자신이 엄마를 볼 수 없으니 엄마도 자신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아이가 8세가 되니 장롱이나 창고 등 엄마가 찾기 어려운 곳에 가서 제대로 숨을 수 있게 되었다. 웬만한 엄마라면 대수롭지 않게 보는 변화지만 우희는 대학에서 아동학을 전공하고 보육교사로 근무한 아동 전문가였기에 아이의 인지 능력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봤다. 그리고 이런 아이의 변화와 성장을 확인할 때마다 신기해하고 놀라워했다. 이처럼 우희는 아기 때문에 기뻐하다가도 사라지지 않는 우울감에 힘들어했다. 아이는 너무나 잘 변화하고 성장하는데 왜 자신은 그대로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네에서 만난 다른 엄마들 중에도 한때 잘나가는 직장인이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과 달리 예전 역할을 내려놓고 아이들의 엄마와 전업주부로 변신을 완료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우희는 자신이 아직도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도 않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 몸뿐 아니라 마음도 성장한다. 육아를 해본 사람이라면 아기의 성장과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지 잘 알 것이다. 우희가 경험했던 것처럼 육아로 인한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신비하다.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고 못하던 동작과 움직임을 하게 된다. 누워있던 아기가 뒤집기를 하고 뒤집기만 하던 아기가 배밀이를 하고 배밀이를 하던 아기가 기고 기던 아기가 무언가를 잡고 일어서고 일어서기만 하던 아기가 걷고 뛰어다닌다. 이런 몸의 변화는 누구라도 분명히 알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아이의 마음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인류 사회는 근대까지 아이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지 알지 못했다. 엄밀히 말하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근대까지 인류가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은 요즘과 전혀 달랐다. 우선 고대에는 아동을 고유한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종족 보존을 위한 수단, 그리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존재로 여겼다. 또 태어나서 몇 년 안에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노동이 가능한 7, 8세가 되어야 이름을 지어주곤 했다. 결국 7, 8세 이전의 아이들은 정신 능력이 없는 생명체 정도로 인식했다고 할 수 있다. 중세에는 아동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는 증가해 아동을 성인의 축소판 정도로 보기 시작했다. 중세의 그림을 보면 아동은 작게 만든 어른의 옷을 입고 있으며 상점이나 마당에서 성인과 함께 파티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며 떠드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시대에는 아동 범죄와 성인 범죄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아서 아동에게도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가했다. 근대에 들어서 아동은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며 성인과는 다른 고유한 존재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영국의 철학자 로크는 아동은 백지 상태의 마음으로 태어난다고 주장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는 아동은 선하게 태어나고 연령에 따라 다른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지는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아니, 제시할 수 없었다.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지 제시하려면 먼저 아동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아동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연구는 20세기에 들어서 시작되었다. 최초의 연구자가 피아제다. 놀랍게도 그의 이론은 지금도 아동학과 교육학, 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정받는 이론 중 하나다. 단지 책상 위의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용되고 적용되는 살아있는 이론이다. 물론 피아제 이론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그만큼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피아제는 아이들의 인지능력, 즉 마음이 4단계로 발달한다고 했다. 피아제는 마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조작이라 했다. 조작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는 아이들이 조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수준까지 조작을 하는지에 따라 단계를 구분했다. 첫 번째 단계는 태어나서 2세까지다. 삶을 시작하는 단계이자 세상에 대한 지식, 즉 도식을 만들어가는 단계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작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 어떻게 세상에 대한 지식을 만들어갈까? 경험을 통해서다. 아이들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를 맡으며, 그리고 직접 건드리고, 발로 차고, 만지는 행동을 통해 세상에 대한 밑그림을 마음에 그리게 된다. 그래서 피아제는 이 시기를 감각운동기라고 칭했다. 이 시기의 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은 소리나 불빛이 나고 웬만해서는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 많다. 아이의 감각을 자극하고 운동 반응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세상에 대한 지식, 즉 도식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아이는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하게 된다. 3세부터 6세까지의 시기다. 이 시기의 아이는 본격적으로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다. 이전 단계에서는 장난감을 오감으로 경험하고 던지거나 발로 차는 등의 단순한 반응을 보이지만 새로운 단계에서는 장난감을 가지고 의미 있는 놀이를 한다. 엄마가 동생을 재우려고 품에 안는 모습을 보면 자기도 인형을 가지고 와서 품에 안아 재우려는 신용을 한다. 아빠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해보겠다고 아빠의 청소도구를 뺏기도 한다. 뭔가를 하려고 하나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조작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시기를 전조작기라고 한다. 이 시기의 또 다른 특징은 본격적으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논리적 사고가 어렵기 때문에 말 역시 논리가 부족하다. 7세가 되면 이전과 다르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아빠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 바닥에 어질러진 책과 장난감을 치운다. 엄마가 동생을 재우려는 모습을 보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책을 읽는다.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상대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다. 그래서 의도적인 거짓말도 가능하다. 전조작기에는 자신의 관점이 모두의 관점이라고 생각해서 거짓말을 해도 오래가지 못한다. 반면 이 시기의 아이는 자신이 자백하지 않으면 상대는 끝까지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7세에 공교육을 시작하는 이유도 바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논리적 사고, 즉 조작이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실물, 구체물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구체적 조작기라고 한다. 우희의 아이가 5세와 8세의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전 조작기에서 구체적 조작기로 이행했기 때문이다. 전 조작기에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보는 것을 타인이 보고 자신에게 안 보이면 타인에게도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타인의 관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그런데 8세가 되면 자신과 타인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는 나이가 되면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다. 음수와 방정식을 중학교에서 배우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직접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것에 대해, 즉 가정과 가설에 근거해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시기를 형식적 조작기라고 한다. 구체적 조작기의 아이들은 산타클로스가 있는지 없는지만 생각한다. 반면 형식적 조작기의 청소년들은 산타클로스가 3, 4세기경 실존했던 인물인 성 니콜라우스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기후 문제처럼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되며 삶의 의미와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도 가능하다. 마음은
평형과 균형을 추구한다. 피아제가 정립한 인지발달의 4단계는 모든 아이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말이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정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같은 과정과 단계를 밟아 성장하고 변화할까? 그 원리는 무엇일까? 아이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한 피아제는 인지 능력의 발달 원리를 발견했다. 그 원리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했다. 평형화가 바로 그것이다. 평형화란 다른 말로 균형화 혹은 안정화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유기체는 환경에 적응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 생존에 불리하거나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 환경을 바꾸든지 아니면 스스로를 바꾸려고 한다. 불안정한 요소가 발생한 상태를 불평형 혹은 불균형이라고 하는데 유기체는 변화를 통해 평형과 균형으로 돌아가 안정을 추구하려고 한다. 이것이 평형화다. 인간은 아주 더운 곳에서도 살고 아주 추운 곳에서도 산다. 산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사막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바다에서 사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환경을 개척하고 바꾸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생활 양식을 바꾼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안정감 있게 살아간다. 인간뿐 아니다. 모든 동식물도 환경에 적응한다. 피아제는 이 원리가 인지발달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갓 태어난 아이들은 감각과 운동을 통해 도식을 만들어간다. 처음에는 도식의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으로 계속 도식을 만들어간다. 그런데 어느 정도 도식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자신의 경험을 도식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경험과 도식을 비교한다. 만약 새로운 경험이 기존의 도식과 잘 어울린다면 경험을 도식으로 받아들인다. 이를 동화라고 한다. 물론 새로운 경험이 기존의 도식과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불평형 상태가 된다. 당연히 불평감을 느끼게 되고 평형과 균형을 추구하려 한다. 경험을 외면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으니 자연스럽게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식을 바꾼다. 이를 조절이라고 한다. 도식을 아무리 바꾸더라도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오기 마련이다. 이때 마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단계로 도약을 한다. 감각 운동기에서 시작해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를 거쳐 마침내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동화와 조절이라는 두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평형화의 원리는 비단 아이의 인지 발달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연령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도 적용된다.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새로운 학문을 공부할 때도 이 원리가 작동된다. 또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학습할 때가 아니라 일상에서도 작동된다. 만약 당신이 어느 날 인터넷 뉴스에서 누다심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읽었고 기사에서 누다심이 했던 말을 읽었다고 하자. 저는 심리학 컬럼니스트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심리학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사람이 자신과 타인의 마음에 관심을 갖게 되면 좋겠고,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사를 읽은 당신은 누다심은 사람과 심리학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도식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누다심을 직접 만나본 친구가 당신에게 와서 누다심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자기 일처럼 도와줬어 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 정보는 기존의 도식과 일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식으로 동화된다. 그런데 며칠 후 누다심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고소를 당했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되었다고 하면 어떨까? 이 기사는 누다심에 대한 기존의 지식과 일치하지 않아 혼란스러울 것이다. 마음이 불평형, 불균형 상태가 되고 이를 평형과 균형 상태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인터넷 기사가 오보일 거라고 생각하며 도식을 바꾸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사가 진실로 밝혀진다면 누구라도 도식을 조절할 것이다. 누다심은 심리학자를 가장한 사기꾼이라고. 성인의 인지도 발달한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은 형식적 조작기에서 끝난다. 형식적 조작기는 보통 청소년기부터 시작되니 피아제는 청소년과 성인의 인지 발달을 구분하지 않은 셈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이 되면 성인 수준의 생각을 할 수 있고 더 이상의 인지 발달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피아제가 인지 발달을 연구한 것은 20세기 초반이다. 이때는 청소년이 되면 자신의 직업을 결정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인 삶이었다. 참고로 피아제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정신분석의 창시자 프로이트 역시 성격 발달이 청소년기에서 끝난다고 보았다. 이처럼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지 않았던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 때문이다. 과연 인지 발달에 있어서 청소년과 성인은 같을까? 피아제는 청소년과 성인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되 다만 성인이 청소년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피아제가 살던 시대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청소년과 성인의 사고방식이 분명히 다른 것처럼 보인다. 우선 청소년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만 하면 인생의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처럼 생각하고 대학 진학에 실패하면 인생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한다. 또 친구나 부모, 연예인 등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 사람의 좋은 면만을 보고 이상화시키다가도 안 좋은 면을 발견하면 극단적으로 평가절하한다. 반면 성인의 경우는 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한다. 삶은 단순하거나 간단하지 않으며 여러 관점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청소년과 성인은 사고의 내용이나 다루는 정보의 양만 다른 것이 아니라 사고의 과정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피아제 이후 마음의 성장과 변화를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인지 발달이 형식적 조작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조작기를 넘어서는 사고방식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후형식적 사고라고 한다. 후형식적 사고의 특징은 실용적이고 유연하며 변증법적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며 또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수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우희는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는 아들과 달리 자신은 변화와 성장을 멈춘 것 같다는 생각에 우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분명 피아제의 인지발달 관점에서 보자면 우희도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안타깝게도 형식적 조작기의 생각만으로는 우희의 우울감은 해결되기 어렵다. 후형식적 사고가 필요하다. 우희는 임신 사실을 알고 10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땐 아이를 낳으면 행복해질 거라는 꿈에 부풀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모든 친구 관계를 단절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누가 볼까봐 숨고 싶었기 때문이다. 결혼 전 패셔니스타로 불릴 정도로 스스로를 잘 꾸몄지만 아이를 낳고 난 뒤로는 늘 평범한 스타일로 옷을 입었다. 갓난 아기를 키우는 엄마이자 전업주부가 집에서 자기 관리를 하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희는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마음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A.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정말 행복하고 기쁜 일이야. B.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나를 포기해야 하는 슬프고 우울한 일이야. 그래서 아이의 성장과 변화를 보면 기쁘다가도 자신의 상황을 보면 금세 우울해졌다. 이런 우희의 사고 패턴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상적이고 극단적이며 양립 불가능한 두 생각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다. 그래서 변덕도 심하고 감정 조절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우희는 형식적 조작기를 뛰어넘어 후형식적 사고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후형식적 사고란 무엇이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후형식적 사고의 특징 중 하나는 정반합으로도 불리는 변증법이다. 다시 말해서 한 가지 생각, 명제와 반대되는 생각, 반명제가 있을 때 두 생각을 모두 고려하여 하나의 생각, 종합 명제로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반대되는 생각이 있다. A를 명제, B를 반명제라고 하면 이 둘을 다음과 같은 종합명제 C로 만들 수 있다.
C.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행복하고 기쁘지만 동시에 나를 포기해야 하는 면에서는 슬프고 우울한 일이기도 해. A와 B의 생각을 종합하지 않으면 우희는 기분이 좋았다가 우울했다가를 반복하게 된다. 그러나 두 생각을 종합하여 C로 만들면 적절한 수준에서 일관된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극단적이고 흑백 논리적인 청소년기의 사고에서 벗어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우희가 동네에서 알게 된 다른 엄마들은 우희처럼 직장을 다녔던 사람들이었지만 우희와는 다르게 자신의 정체성을 엄마와 전업주부로 재설정한 것처럼 보인다.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여서 자신에 대한 도식을 바꾼 사람들은 변증법적으로 사고한 것이다. 변증법적 사고처럼 여러 관점과 상황을 종합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 유연성의 핵심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와 감정을 통합하는 것이다.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한 청소년들은 추상적인 생각이나 학습에 있어서는 형식 논리를 사용하나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감정적으로 행동한다. 마치 우희가 여전히 화려한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크게 인식해 결국 친구들과 연락을 끊은 것처럼 말이다. 만약 우희가 후형식적 사고를 하게 된다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비록 지금은 친구들에 비해 내가 초라하게 보이지만 육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어쩔 수 없지. 친구들도 날 이해해 줄 거야. 또 지금은 저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친구들도 나중에 엄마가 되면 나와 같은 처지가 될 테니까. 그때에는 오히려 친구들이 날 부러워하겠지? 힘내자, 우희야. 피아제는 인지 발달의 원리로 동화와 조절로 이루어진 평형화를 꼽았다. 이를 통해 4단계를 거쳐 우리의 마음이 성장하고 변화한다고 말했다. 비록 피아제가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따지고 보면 후형식적 사고 역시 같은 원리로 설명 가능하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도식을 조절하는 과정인 것이다. 우희는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현실을 외면했기에 우울감을 계속 겪고 있는 것이다. 만약 친구들의 연락을 외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우희에게 여러 이야기를 해줬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희는 친구들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싫어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귀여운 아기를 키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고귀한 희생을 한다고 좋게 봐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 어쩌면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친구의 부러움을 샀을 수도 있다. 이런 경험을 계속했더라면 우희도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여 보다 현실적이고 유용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 수 있다. 결국 변화와 성장을 막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자신의 관점이나 생각만을 우선시하고 절대시하는 자기 중심성이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기 중심성이란 타인의 생각, 감정, 지각, 관점이 자신의 것과 동일하다고 여기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추론하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경향성이다. 우희의 아들은 5세 때는 자신과 타인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8세가 되자 이를 알아차렸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자기 중심성은 전조작기의 특징으로 구체적 조작기가 되면 사라진다. 피아제가 연구한 자기 중심성은 물리적 관점, 즉 조망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네 면으로 된 책상 위에 3개의 산 모형을 올려놓았다. 서로 떨어뜨려서 배치했기 때문에 책상의 어느 면에서 보는지에 따라 다르게 보였다. 피아제는 6세의 아이를 데려다가 책상 한쪽에 앉게 했다. 그리고 책상 위의 산 모형이 어떻게 보이는지 4개의 그림 중에서 선택하게 했다. 4개의 그림은 책상 4면에서 볼 수 있는 산 모형을 그린 것이었다. 아이들은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선택하면 되었기에 어렵지 않게 자신이 본 것을 선택했다. 피아제는 아이의 반대편에 인형을 앉혀놓은 후 인형은 산 모형을 어떻게 보는지 다시 4개의 그림 중 선택하게 했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조금 전에 자신이 선택한 그림을 그대로 선택했다. 즉, 반대편에 앉은 인형도 자신처럼 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8세 정도가 된 아이들은 인형의 관점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올바른 답을 선택했다. 피아제는 구체적 조작기에 접어들면 자기 중심성이 사라진다고 했다. 그러나 물리적 관점의 자기 중심성은 벗어나지만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한 청소년기에는 다른 측면에서의 자기 중심성이 나타난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마치 영화나 소설 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껴서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착각을 한다. 이를 상상적 관중이라고 한다. 실제로는 쳐다보는 관중이 없는데 상상 속에서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외모나 행동 거지 하나하나에 유독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청소년들은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고 자신의 경험은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남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며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대가 자신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특별하게 여기는 것을 가리켜 개인적 우화라고 한다. 실제로는 특별할 것 없는 그저 자신만의 이야기인 셈이다. 이것이 청소년기의 자기 중심성이다. 시간이 지나 청소년이 청년이 되면 결국 사람들은 자신에게 별 관심이 없고 자신의 경험은 아주 흔한 경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또 다른 형태의 자기 중심성이 나타난다. 중년기의 자기 중심성은 자신의 직업이나 혹은 관심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이다. 소위 전문가로서 가지는 과장된 자신감인데 이 때문에 남의 도움이나 조언을 무시하는 중년이 많다. 그래서 무모하게 사업이나 투자를 했다가 크게 실패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노년기는 어떨까? 중년기에는 어느 분야에 국한한 자기 중심성이 특징이라면 노년기에는 연륜을 근거로 인생 전반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젊은이들에게 강요하곤 한다. 이렇게 나이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자기 중심성도 있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자기 중심성도 있다. 누군가와 다투거나 싸울 때다. 부모와 자식, 부부, 친구 등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가게 손님과 주인의 갈등, 도로 위에서 차를 세우고 하는 운전자끼리의 갈등을 보라.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너는 고의적이다. 라는 식으로 말한다. 이 역시 자신의 생각을 우선시하는 자기 중심성이다. 피아제가 말하는 물리적 조망에서의 자기 중심성은 모든 사람이 어린 시절 경험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벗어나게 되지만 청소년기 이후의 자기 중심성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런 개인차가 생기는 이유는 동화와 조절, 즉 평형화의 능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우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보다 생각을 우선시한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궁금해하고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상대의 마음을 추측하면서 소통을 거부한다. 새로운 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의 마음은 현실과 멀어지면서 왜곡이 심해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평형화의 원리를 우리 마음에 계속 적용할 수 있다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피아제가 말하는 인간의 마음. 1. 우리의 마음은 성장하고 변화한다. 우리의 몸은 필수 영양분을 공급받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조건에서 성장하고 변화한다. 이는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이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말이다. 만약 일정한 조건에서 몸의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심각한 질병이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마음도 그렇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음도 성장하고 변화한다. 어떤 이들은 고집이 세거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단정한다. 혹은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도 한다. 물론 마음에 병이나 문제가 있다면 변화와 성장이 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원래의 마음, 보통의 마음, 정상의 마음은 언제든지 성장하고 변화한다. 얼마나 또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성장과 변화 자체는 분명히 일어난다. 2.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해야
성장과 변화가 일어난다. 몸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영양분과 운동이라면 마음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경험이다. 익숙한 경험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것을 찾는다. 당장은 편하고 좋겠지만 마음의 성장과 변화는커녕 마음의 병을 얻을 수도 있다. 새로운 경험은 기존의 지식으로는 예상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기까지 하다. 이때 우리 마음은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존의 지식을 확장하고 변경한다. 불편과 불안을 줄이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평소 운동을 잘 안 하던 사람이 몸의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몸에 힘이 생기면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안 쓰던 근육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고통이 수반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운동을 포기한다. 그러나 이 고통은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경험을 하면 불편하고 불안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마음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것이다. 3. 경험과 마음이 충돌할 때는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 본래 사람의 마음은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기 위해 유연하게 대처한다. 특히 아이들은 어떤 경험을 하든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마음을 만들고 성장시켜 나간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면 경험을 통해 마음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불편하고 불안정한 느낌이 싫어서 아예 자신의 마음에 어울릴 만한 경험만 하는 사람도 있다. 이보다 더 안 좋은 대처는 마음과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경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만약 현실의 경험을 부정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으면 마음에 반드시 왜곡이 생긴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어서 대인관계도 소통도 힘들어져서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다.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 마음은 우울과 불안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로 발전하기 쉽다. 심하면 망상으로 발전한다. 망상이란 설득되지 않는 왜곡된 신념을 의미한다. 즉, 망상을 가진 사람들은 설득되지 않는다. 망상과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기보다는 증거가 오염되었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을 설득하려는 사람까지 망상에 포함시켜버린다. 경험과 마음이 충돌하지 않게 살기는 어렵다. 삶의 모든 경험을 완벽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경험과 마음이 충돌할 때,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 경험을 부정할 것이냐 아니면 마음을 바꿀 것이냐를 선택할 뿐이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원한다면 아이들처럼 하면 된다. 경험을 부정하지 말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특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 때 잠수를 타거나 외면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끝까지 앉아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내 생각과 마음을 확장시키려고 노력해보자. 상대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의 건강하고 유연한 마음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